제대로 된 권리를 못 누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재능으로 주신 것 같아요. 학교만 보면 전형적인 강남 예. 언북초등학교? 예. 여중 숙명여고. 예. 그러면 그게 다 이쪽 동네 거죠? 맞아요. 예. 뭐라 그럴까요? 나는 전형적인 강남 스타일이야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다. 예. 딱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강남에 살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강남에 살면 다 좀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강남의 아파트에 살기는 했지만 처음에 강남에 살게 된 거는 12평 아파트, 쬐끄만 아파트에 엄마 아빠가 잠시 별거했던 시간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때 엄마랑 오빠랑 나랑 셋이 진짜 12평 아파트 5층짜리 공무원 아파트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신사동에. 그거 말고 신사동에. 거기 제일 끝집에 제일 5층 꼭대기 제일 끝집에 살았거든요. 펜트하우스에 사셨네. 그러네요. 예. 근데 진짜 펜트하우스 같았어요. 왜냐면 가난이라는 걸 못 느꼈어요. 집이 조그맣고 그것도 우리 집이 아니고 뭐 전세든지 뭐 그랬었겠죠.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는 안 계셨지만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도 행복하고 게다가 그 아파트가 맨 끝이고 꼭대기고 뭐 하다 보니까 베란다에 제비가 집을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제비는 항상 행복한 가정에 집을 만든대.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복했으니까. 역시 우리는 행복해서 제비가 이렇게 집을 만들었네. 그래서 가난이라는 걸 전혀 못 느꼈어요. 그렇게 가난하진 않으셨던 거죠? 아니요, 가난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이제 사람이 되게 좋으셔서 계속 사업에,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몇 차례나.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진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것도 이제 생활고 때문에 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평생 일을 안 하신 적은 당연히 없었을 뿐만 아니고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대학 강의, 시간 강사 하시면서 왜냐면 더 일을 많이 하셔야 됐기 때문에 방송국 저희 엄마 국문과를 나오셨었거든요. 방송국 원고 쓰시고 뭐 진짜 유명한 드라마 보조 작가로 가서 그 작가를 도우면서 글도 쓰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그야말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로망처럼 갖고 있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유학이란 걸 가게 된 거죠. 뒤늦게. 그래서 에셋을 데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슈퍼만 가도 재밌고 공부가 물론 좀 힘이 들었지만 다행히 우리 학교는 영어로 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영어 과목은 몇 과목 안 되고 한국 과목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용기를 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가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하는데도 해보지 않았던 공부 분야이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뭐 석사 박사가 쉬운 게 아니니까 5년 반 걸렸죠. 근데 박사를 이제 수료만 했어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박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제 수료하고서 7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논문을 빨리 쓰시는 게 어떻겠냐. 제가 이제 프로포저까지는 다 했거든요. 제안까지는 다 하고.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우와, 머리털을 다 뽑으면서 정말 내가 이 나이에 이럴 일인가? 그걸 하면서. 근데 프로포절이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에 내 논문 제목까지도 까먹었다. 그 프로포절 제목까지도 이 정도로 기억력이 없어요. 근데 입양하고 위탁에 관한 부분을 썼거든요. 입양이나 위탁에 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꼭 박사, 뭐 디그리 아니어도
어우, 저 사람, 야, 저 사람 저거 박사야. 뭔가 전문처럼 보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우, 저 사람 뭐, 음식에 있어서는 박사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꼭 타이틀이 아니어도 진짜 좀 전문가이고 싶다. LA 같은 데서는 부모가 키울 수 없게 되는 한인 아이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인 위탁 가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A에서는 조그만 아기들은 학교 미취학 아동이면 부모가 영어를 못하는 가정도 많거든요. 못하면 한국말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판결이 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키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 아이는 위탁 가정으로 가야 돼요. 미국 내 위탁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한인 그런 사회에서, 한인 소사이어티에서 한국 아동만큼은 미국 시민이지만 한인 가정, 위탁 가정을 찾자. 최대한 문화와 음식과 조금 그런데 문화 충격이 없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마침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제가 갈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쫙 얘기를 듣고 했더니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홍보대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은 거기가 한인 가정 상담소라는 곳이었는데 한인 위탁 가정을 모으는 일을 좀 같이 내가 힘나는 데까지 하겠다. 해서 그때 한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 그리고 또 제가 또 기독교인이니까 제가 미국 위탁 교육 중에 제일 와 이건 너무 훌륭하다 했던 거는, 거기서는 부모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대화법은 이래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강조하는 건 이 아이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표현을 못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심리교육 같은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그냥 아이와 잘 소통하기 위해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법을 하는 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어떤 위탁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이런 건 훨씬 더 앞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가정을 아예 자격증화해요. 그래서 그 20몇 시간의 교육을 다 받고 자격증을 받고, 그 과정 중에는 이 사람들의 범죄 전력 같은 거 다 조사하는 거, 정신도 조사하고,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갱신을 해야 돼요. 연마단가 2년마단가 계속 갱신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동이 발생하자마자 시설보다는 가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자격증도 주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돼서 아동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입양 위탁 가정을 선별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조사하고 정신감정 해야 돼요. 제가 그 아동권리보장원에 지금 홍보대사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동 위탁 가정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위탁 교육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교육하는 이제 좀 달라 매뉴얼을 그래서 보고, 그걸 보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보강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고쳐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 때 내가 돕겠다, 그걸 같이 만듭시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시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일단 그런 위탁 교육이니 이런 게 지금 뭐 제대로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미뤄졌는데, 그거는 언제고 저는 새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만들려고요. 그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 안타까웠었던 건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워낙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육원에 봉사를 다녔었어요. 보육원에 봉사를 다녔는데 멀리는 자주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강남 안에 있는 보육원을 갔었거든요. 가서 그게 제일 안타까웠었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강남의 엄마들 치맛바람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엄마들과 함께 사는 아이들 학교도 자주 찾아오고 막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는 그런 부모들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다니겠구나. 그 아이들을 보겠구나. 어떤 물론 강남에서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쪽이니까 그때 참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도대체 학교 가서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는 뭐 그런 물심양면 명품 뭐 이런 걸 떠나서 1대1로 케어해줄 사람조차가 없는데 시설의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좋은 시설들 잘 많아요. 좋은 보육사들도 많고 원장님들도 많고 알죠. 근데 문제는 1대1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1대1의 관심과 사랑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떤 시골에 있는 그런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과 강남 한복판에 있는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의 마음은 또 조금은 또 다를 수도 있겠다. 워낙 그 큰 상실감이라든지 공허감이라든지 그 기본적인 거 그거는 똑같겠지만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 얘네들한테는 아픔이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보 아동의 관계에 대한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보니까 4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든 미혼모가 그러니까 생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미혼모를 욕할 게 아니고 야, 저 여자 왜 무슨 사연이 있길래 혼자서 애를 저러고 키우고 있어? 할 게 아니고 대단하다. 아빠가 없는데도 저렇게 키우기를 선택을 했구나. 오히려 야, 저 아빠는 뭐냐? 그러면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아빠를 뭐라고 해야지. 왜 책임을 지고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를 우리는 사연 많은 여자, 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지 우선 그거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못 키워요.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가 생겼을 때 생기자마자 바로 시설이 아닌 가정으로 가게 되는 거. 시설에 아기를 보내는 것도 이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봐도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끔 좀 갈 수 있는 그게 두 번째고 저는 이 두 번째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미 시설에 있는 아이들. 저는 시설 봉사를 많이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듣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보도가 안 됐기 때문이지 너무나 정인이만큼은 아니래도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들도 많고 끔찍한 일들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나타내요. 왜냐하면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용감하게 그 시설에서 졸업한 사람들 중에 그걸 조금씩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제가 친분을 맺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 시설 내에 있는 아이들과 보육사들을 케어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교육. 고3 되는데 나라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만 받고 바로 보육원을 나와서 집부터 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가 퇴소한 아이들을 박시은 씨처럼 박시은 씨가 그랬잖아요. 나는 40살이 넘어서도 엄마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큰아이를 퇴소했지만 입양했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50 넘었지만 여전히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퇴소했다는 것만으로 보육원에서 크던 아이가 그래도 먹고 잘 수는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내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소하는 애들을 좀 사회적으로 조금 보육원 시설에서 했던 거를 다음 단계로 조금 좀 사회에 나아가서 사회인이 제대로 된 사회인이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단계, 그게 네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네 가지로 요보 아동의 어떤 관계된 일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쉬운 일이 2번이에요. 신생아를 미리 준비된 위탁가정에 보내는 거. 그거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위탁가정에서는 위탁을 하다가 아이가 한두 달 키워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도 많잖아요. 상황만 된다면 그냥 내가 계속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 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입양에 관해서 좋은 인식들을 많이 확산시켰다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거는 도표를 보고 놀랐었는데 제가 2005년, 2007년도에 입양을 한 거거든요. 2005년도에 입양을 하고 진짜 확 도표가 올라갔더라고요. 신하라 씨 케이스 이후에 네, 입양 가정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 확 떨어졌어. 입양 특례법이 생기고 나서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입양할 때 그 이제 신생아 입양해서 하는 분들이 좀 그걸 미리 알려서 이렇게 아이와 공유하는 이런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겨나고 있나요?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입양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은 아예 비밀 입양 빼놓고는 입양을 하신 거 공개를 하신 분들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좋은 일이고요. 왜냐면 제가 역지사지라는 말도 좋아하는데 내가 입양하고 우리가 입양하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쉬쉬 나만 빼고 모든 친척들을 다 아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애당초 처음부터 얘기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가족이야 하고 너 궁금하지? 너 낳아준 엄마도 궁금하지? 이러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입양을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공개한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알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쉬한다면 뭐 그것도 뭐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고 지금 세상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쉬할 만큼 입양이라는 게 나쁜 제도가 아니거든요. 너무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상 받았는데 쉬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그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입양이라는 건 참 좋은 거. 내 애가 생겨서 뭘 못하는 것처럼 입양도 그렇게 되는 거. 똑같이 내 애구나. 네. 근데 그 따님하고 같이 쓴 책에 보면 큰 따님이 친구가 야 너 입양됐다면서 예. 안 됐어. 예. 그러니까 엄마 난 그 얘기 듣는 게 싫었어.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들으시면 예. 나도 오빠처럼 엄마가 낳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요. 그런 얘기 들으면 뭔가 이렇게 한 번에 훅 되는 일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애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문 용어로. 애독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서 친생 부모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거에 입양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생기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애독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냥 별거 아니게 넘어가요. 애독이는 누구나 다 있어요. 입양아들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은 그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조금 한 4살 말 잘하고 하니까 5살 정도 됐겠다. 그때 엄마 누구는 지 친구들은 다 되면서 입양했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안 했어. 그리고 마침 한 애가 있어서 걔는 했어. 오빠는 해서 오빠는 엄마가 낳았어. 그랬더니 나도 엄마가 낳았으면 좋겠다. 그게 걔 애독이었어요. 그러면 그거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제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글쎄 말이야 예은이도 엄마가 낳았었으면 참 좋았었겠다. 근데 하나님이 예은이는 오빠처럼 엄마가 낳는 방법으로 아니고 다른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또 엄마 딸로 만들어 주신 거야. 이것도 똑같은
부모 자식이야. 낳았어도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만나는 친구나 이제 성장 과정에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쉬쉬하잖아요. 그럼 얘가 미국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그거예요. 엄마,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걔는 그때 애독이는 있었지만 건강하게 넘어갔어요. 건강하게 넘어가다가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엄마 너무 이상해. 내가 입양됐다 그러니까 미국인데 미국 애가 I'm sorry래.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머 야 웃긴다. 미국 입양 이렇게 흔한데 미국에도 I'm sorry라고 하는 애가 아직도 있구나 이랬어요. 근데 내가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걔는 알아요. 근데 그걸 꼭 이렇게 건강하게 표출하게 못했어요. 그냥 그 얘기 꺼낼 때마다 미안해 울고 막 소설 한 권 쓰고 영화 한 권 쓰듯이 했다면 이 아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얘기를 못하죠. 속으로만 아 여봐 입양은 역시 조금 불쌍한 일인 거야. 그러면 속으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그늘을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오픈을 했고 정말 너 낳아준 엄마 너랑 똑같이 뭐 어떨 거 예민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쌍욕이 나오죠. 뉴스를 보면요. 저는 욕을 진짜 안 하는 편인데 그런 아이들이 학대받고 이런 걸 보면 진짜 이 속에서 뭔가가 막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을 제가 달아오른 느낌을 나고 진짜 욕이 막 나오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준비 안 된 부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입양이든 위탁이든 뭐 잠깐 맡았던 내가 낳은 친생모든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부모가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아이들이.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입양 부모로서 또 내가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친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친생 부모가 만약에 아동 학대를 했어요. 너무 많이 보죠. 그런 경우를. 그리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훨씬 더 많고 인원수도 많고요. 친생 부모가 아동 학대를 해서 정말 끔찍하게 죽음으로까지 갔다고 쳐봐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자, 친생 부모 자격 없네요. 이제 그만 아이 낳읍시다. 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친생부모를 잘 가르치고 해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어떻게 부모들이 준비될 수 있게 할까가 우리가 해결점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입양 부모 때문에 죽은 아동이 있다고 해요. 이번에 정인이처럼 끔찍하게. 그러면 아까처럼 친생부모가 아동학대에서 죽었을 때 아이를 낳지 맙시다. 안 그러는 것처럼 입양 부모가 전혀 부모의 자격이 없고 오히려 진짜 정신감정을 더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부모 때문에 아이가 죽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가 문제인 거지. 입양하지 맙시다는 아까 친생부모가 그랬으니까 애 낳지 맙시다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순간순간 자꾸만 어른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생각할 때 이 법이 요거 이런 거 아니야? 어른이 생각할 때 요건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유익이 누구한테 갈 거냐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유익이 입양 가정도 아니고 미혼 부모도 아니고 지금 바로 가정에서 자랄 수 없게 되는 그 아이한테 유익을 찾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아이의 유익은 과연 뭐냐라고 따져본다면 1대1의 사랑과 관심인 거죠. 시설이 나쁜 게 아니고 시설에서도 1대1로 관심만 받을 수 있다면 시설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은 입장이니까 이번에
정인이 사건을 보고 진짜 많은 분들이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울고 정말 내 아이가 잘못된 것처럼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위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마음이 진짜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아픈 마음으로 계속 힘들어만 하실 게 아니고 당장 내가 조금 아이들을 어떻게 좀 돌봐줄 일은 없을까를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나한테는 힘이 있다. 나에게는 힘이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시나요? 힘이 있다고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제가 심각하게 말했던 그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 문제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것도 미래도 사실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갈 사람인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제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계된 문제에서는 이렇게 힘이 난다는 거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냥 제 전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부분은 믿고 아니냐가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냥 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예. 네. 나머지는 근데 사람마다 저는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힘이 있다면 그걸 뭐 기독교적으로 푼다면 그건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직업은 연기자지만 연기를 재능으로 주셨어도 참 좋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아이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권리를 못 누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저한테 재능으로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달란트다. 네. 라는 걸 언제 깨달으셨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입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입양하기 전에 컴패션이라는 NGO 단체 홍보대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걸 하고 또 입양을 하고 좀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가기 전에는 깨달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그때 이제 이 책 목적이 끄는 삶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는 딱 느꼈죠. 내가 나한테 재능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연기가 재능일 수 있지만 나한테 재능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가 왜 이름은 이렇게 알려졌어야 됐느냐.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인이 같은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영향력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다 진행이 됐구나 하면서 뭔가 뿌옇한 게 안개가 거치는 느낌이었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고. 그 신박 정리, 물건 예. 정리하는 네네네. 그게 아마 인생 어떤 인생을 덜어내는 예. 덜어낸다는 표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좀 담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리라는 게 참 좀 특이하더라고요. 단순히 좋은 습관을 키운다, 뭐 그게 아니고 요즘 제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깨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MRI를 찍는 게 좋겠다 해서 찍었는데 그래서 조금은 나아졌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깨가 안 돌아가니까 막 삶의 질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꾸 TV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막 정말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저게 좀 치워져야 되는데 하고 뭔가를 내가 책을 읽을까 하다가도 저 어지럽혀 있는 걸 보니까 좀 저걸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아, 이게 단순히 정돈이 안 됐다는 상태가 그냥 물론 그 상태에서 창의력 키워내시고 그게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사는 삶인데 그렇지 않고 많은 분들은 에너지를 뺏기는 일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참 에너지가 많이 뺏기겠다. 내가 딴 거에 투자할 만한 그 여력을 그 물건들에게 그런 공간들에게 많이 뺏기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또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밖에 출연하신 분들을 이렇게 뵙고 눈물도 흘리시고 이런 분들 보면 일단 그거를 먼저 느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우선순위, 중요 순위에도 해당될 수 있겠는데 필요치 않은 우선순위 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고 그걸 꽉 붙잡고 집착처럼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정돈된 상태들이 두 번째는 나를 존중해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물론 정돈을 할 방법이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어쨌거나 누가 해줬건 아니면 내가 했던 간에 아, 그래, 나도 이렇게 존중받아야 돼. 나도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들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정돈이 되시는 것 같아요. 머릿속이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가짐이 정돈이 되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와 미래.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거는 현재와 미래라기보다는 과거이기가 참 쉽거든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땐 이랬었는데. 아, 나 이때 좋았지. 아, 이게 이래서 추억이야. 추억인 건 너무 좋아요. 추억을 뭐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가짜 추억이 소중한 분들도 너무 많고요. 가짜 추억. 아니, 각자. 예. 그러면 그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자는 거죠. 그렇게 집착처럼 쌓아만 두지는 말고. 그래서 그 추억을 보면서 다시금 소중한 나를 기억을 더듬고 또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근데 우리가 다녀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추억이라고는 하셨지만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 라는 대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때서야 막 더듬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추억이 아니죠. 그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뭔가 기억의 한 조각이고 집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그거를 추리면서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건 남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 뭐 사진도 찍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자지만 그러면서 그때 홀가분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오늘, 아,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살아야 될지를 알겠고, 그러면서 그럴 때 또다시 더 밝은 내일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아깝지만 잘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욕심으로 갖고 있는 것들, 남은 잘 쓰겠다, 좋을 때 나눕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게 정리지요. 진짜 정리는 저는 좀 나눔과 관계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을 때, 그러니까 저는 받자마자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하는데 좀 뭐가 많이 왔다 하면 맛있으니까 두고 계속 먹자 안 하고요. 맛있으니까 나누자. 오히려 맛없으면 못 나누겠어요. 줘서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빨리 나누자. 우리도 하루 이틀 즐겁게 먹고 나중에 또 먹고 싶은 마음 생기게끔. 그게 정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갈 때 좋을 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가 기부와도 좀 연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교회 11조는 잘 안 내는 편이거든요. 잘 안 낸다. 네, 원래 액수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냈었는데 액수가 좀 커지다 보니까 제가 딱 정해놓은 교회가 없이 이 교회 좀 다녔다가 뭐 이러고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었는데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좀 내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좀 도움 줄 수 있는 곳에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금 마음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11조 대신 11조보다는 더 하자.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도 헌금을 안 내는 건 아니죠. 예. 11조를 안 낼 뿐이죠. 네네. 그래서 물론 요즘은 보니까 교회들도 참 좋은 교회들이 많아서 교회 자체에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헌금을 모으고 이런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1조 낼 부분을 그런 데다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디에다 보냈느냐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묵히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웃기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때 흘려 보내야지. 안 흘려 보내고 좀 이따가 보내자. 이러면 뭐 사정이 생겨요. 써야 될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으로 제가 뭐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게 옳아요. 저는 옳고 그른 건 잘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이지 않게 하자. 흘리자. 흘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됐더라? 좀 더 하기로 했어요, 젤씨. 예, 예. 그래서 몇 주년 됐을 때, 우리가 몇 주년 됐을 때, 결혼한 지 20주년 됐을 때였나? 우리가 그때는 한번 크게 마음을 써서, 우리 이번에는 뭐 드라마 이런 건 빼고, 광고는 다 흘려보내보자. 그랬어요. 드라마는 우리가 또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광고 수익은 이미 했던 거는 말고 이미 받은 돈은 말고 이 한 해 새거 할 때 그러면서 우리 또 새거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했는데 뭐 몇 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몇 억 정도 쓰는 거. 광고 개런티가 그래도 광고 수입료가 제일 크니까요. 이 경제적인 것만큼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허락하셨으니까 된 거고 우리는 관리자 아닌가? 관리자인데 관리하는 값으로 너무 여유롭게 해주셨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셨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너 줄 건데 무조건 관리만 해도 해야 될 판인데 제 종교관으로는 그렇지 않고 너무 여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고 싶은 것도 그래도 살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나머지는 사실 숫자고 관리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들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완전 입 싹 씻고 너희 나몰라라 하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결코 다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이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다는데 저는 한 표 동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적정 수준을 맞출 수 있지? 그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관리자로서 누리는 것만도 너무 충분하다. 그러면 그렇다고 나머지를 그냥 흥청망청 너 불쌍해 너 줄게 이럴 거냐. 그건 또 절대 안 되는 거죠. 관리자로서 아닌 거죠. 안타까운 건 저희가 그렇다고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알려지지 않게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버는 만큼 11조보다는 많이 하자 했으니까 저희가 수입이 없을 때는 많이 못했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 좀 부담스러운 거는 그냥 저는 여전히 똑같이 살긴 하겠지만 나보다 훨씬 더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봐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면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포장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돼서. 자신의 삶이 좀 포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할 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마치 아우 당신 착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죠. 정말 안 그렇거든요. 진짜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여기 다 앉아있니 다 우리 모두 죄인인데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뿐이라고 하셨는데 똑같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았겠어요 제가. 본인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소개를 할 때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그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아니 그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입양이 늘어난 거 그건 수치로 봤으니까 아 그렇구나 난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날 보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 부분만큼은 영향력이 있었나 보다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대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내가 했던 좋은 일 자체가 내가 잘못했던 나쁜 일들을 다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일 하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 사람으로 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하나 하면 그걸 그 사람으로 보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만 있고 어떻게 나쁜 사람만 있겠어요. 저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을 되게 잘 쓰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물론 조금 더 그래도 좋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좋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나오셨습니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하는데 부담은 돼요. 왜냐면 저는 그렇지 못한 면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많기 때문에. 그럼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대에 좀 부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다행히. 그 부담감은 없어요. 뭐 그 말만큼 난 살아야 돼 이 부담감은 없고. 네, 왜냐면 난 그냥 살았었거든요. 죄도 짓고 뭐 이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는 됐지만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살자.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또 누가 좋게 봐주시면 참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돌아봐야 되고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리고 대가도 치러야 되겠고 내가 아무리 잘한 행동을 하는 걸 해도 내 속의 동기가 그게 또 칭찬받으려고 그랬구나 한다면 사람들은 칭찬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거고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하나님한테 놓고 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걸 자꾸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거죠. 예. 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로 변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아 정말 그거 좋았습니다. 네. 정말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재테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잘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 건사하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수입이 좋아진다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도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단순히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는 사람을 살릴 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나도 편해지는 거 그게 돈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나 행복하고 나 편할 때 훨씬 더 가치를 많이 둘 때가 많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근데 컴패션을 통해서는 아무튼 저는 어떤 기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기쁨을 느끼게 해준 단체예요. 많이 배웠지요. 아직도 계속 예, 컴패션은 계속 하지요. 예. 그 외국에 결혼 맺고 있는 네. 아동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요. 이미 졸업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기사에 보니까 53명 이렇게 한번 말씀. 네, 근데 그 중에 거의 절반? 한 30명 정도예요, 지금은. 근데 아이들을 많이 결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저처럼 지금 몇 명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이름도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초창기에 몇 명 안 될 땐 다 기억하고 매일 기도해 줬었는데.
리카.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컴패션에서 후원하는 나라가 25개국, 지금 조금 더 늘었을지 모르는데 그 25개국에만큼 한 명씩은 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줄어들어도 그거보다 더 줄진 않겠죠. 언젠가 코로나가 없어지면 제 꿈은 나이 들었을 땐 예전부터 가졌던 꿈인데 나이 들었을 때 내가 후원했던 애들 또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그런 제3세계 국가 가서 이렇게 만나보는 거 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씩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소유에 관해서 나한테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예. 그런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건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결국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어떤 신앙관이라든지 기부로 이어지는 행위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 소유에 관해서 뭔가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을 거는 같기도 한 게,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저도 명품백도 사고 또 연예인으로서 또 이렇게 지켜야 될 자리엔 또 뭐 비싼 옷도 입고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달라졌다면 그게 저도 한때는 막 뭔가 공허하고 이래서 막 물건을 사재낀 적도 있어요. 정말 택도 안 뗀 옷이 막 그대로 있고 이런 적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이런 거랑 막 연결되면서 이게 되게 나한테 에너지 뺏기는 일이고 난 이거를 좋아하는 거는 아니었구나.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구나를 알면서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안 하지는 않고요. 사람이 이타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예. 결국은 자신과 조금 확장된 자신을 위한 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게 다 그 과정에서 만족도 얻고 행복감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비밀이 그걸 것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내가 사랑하면 내 이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지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뭐 이타적이든지 뭐로는 상관없지만 예전에 느꼈던 행복과 너무나 다른 만족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왔어. 나 좀 좋은 사람이야. 이런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그냥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풍만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뭔가 좀 나눔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사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서 맛있는 걸 먹고 할 때 행복하지요. 근데 그때 느꼈던 행복과는 굉장히 좀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삶이 느껴져요. 에너지가 느껴지고 내가 사는 이유?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 사람을 내가 도왔어 이런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샘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이 내 이웃을 좋자고만 한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를 따르면 내가 이렇게 정말 말로 다 굳이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 때문에 주신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저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예요. 네.